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오는 밤 작은 사고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8년 동안 엇갈렸던 할아버지와 손녀가 은방울 하나로 다시 만난 운명의 재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환빛이 번지는 로터리였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9시 20살 유나리는 낡은 스쿠터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미 보름 전부터 말을 듣지 않았고 타이어는 언제 터질지 모를 만큼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배달을 끝내야 내일 아침 외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배달 한 것만 남았어요. 오늘만 버티자. 할머니 병원비는 내가 꼭 낼 거야. 하리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은 추위에 파래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헬멧 안쪽으로 김이 서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리는 손등으로 헬멧을 닦아내며 앞을 응시했습니다. 빗물이 헬멧 틈으로 스며들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야는 흐릿했고 앞 차들의 브레이크 등만이 붉게 번져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일렁이며 환각처럼 흩어졌습니다. 로터리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기계는 그저 덜컹거릴 뿐이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멈춰, 제발. 하리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커브를 돌아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린의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보였고 차의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중력 상태의 1초. 하린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할머니 미안해. 스쿠터는 옆으로 미끄러졌고 뒷좌석에 묶어둔 치킨 박스가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노란 소스가 빗물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하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배달 사고를 내면 어떡하지? 이 돈으로 어떻게 물어드리지? 할머니 병원비는 내일 모레인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리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치킨이 망가졌다는 것, 배달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듯 하얗게 센 머리, 정갈한 코트. 그리고 깊이 패인 눈가에 주름. 정무현 72세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스쿠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치킨 박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무연은 천천히 다가가며 하린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헬멧을 벗은 하린의 젖은 머리카락, 빗물에 젖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매. 무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눈앞에 젊은이가 쓰고 있던 헬멧 너머로 보이는 눈매. 콧날, 입술의 곡선, 그 모든 것이 1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정현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썹의 각도, 똑같은 입꼬리의 선. 심지어 이마의 헤어라인까지 착각일 거야. 빛 때문에 잘못 본 거야. 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18년 전 아들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하린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리비든 뭐든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린은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연은 뒤에서 비서가 다가오는 것을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병원부터 갑시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무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면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무연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리는 배달 가방을 걱정했습니다. 저 배달 가방은요, 안에 남은 주문이 아직 있어서요.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해야 해요. 무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제 비서가 배달 완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손해도 모두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하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하린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각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룸미러로 하린의 옆얼굴을 훔쳐봤습니다. 턱선 귀의 모양, 목덜미로 흘러내린 젖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너무 닮았다. 너무나 닮았어. 무연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떨렸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부부를 태운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커브길을 돌다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들 정현우와 며느리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갓 태어난 손녀는 신생아실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병원도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는 고장나 있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무연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 이후 무연은 손녀를 찾기 위해 18년을 보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보호시설을 뒤졌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우연히 만난 한 소녀를 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다은이었습니다. 생일도 같았고 상황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손녀일까? 이제 눈앞에 또 다른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 운명일까? 무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인연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직감만이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차는 빗속을 가르며 응급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무연은 하린을 다시 훔쳐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형광등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쪽 비닐 케이스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연은 그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정현우와 며느리 이수진 둘은 산부인과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배는 불러 있었고 현우는 그 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곧 만날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의 설렘이 사진에 가득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만년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또렷했습니다. 현우의 글씨였습니다. 우리 아기 첫 만남 디데이 -30일. 무연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잉크가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무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현우야, 수진아. 무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한 달 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5월 3일 새벽 4시 15분. 2700g의 건강한 여자아기였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연도 울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곧 갈게.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밤 현우 부부는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빗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무연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신생아실에 있어야 할 아기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다는 말도 있었고 병원 시스템 오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야간 책임 간호사였던 최명자는 사고 사흘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수배됐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뒤였습니다. 접수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 기본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연은 멍한 상태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 윤하린, 나이 20세, 성별 여, 생년월일 2005년 5월 3일. 5월 3일 무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은 무연의 진짜 손녀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저택에서 손녀로 살고 있는 서다은의 생년월일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이, 하나는 무연의 곁에 있고 하나는 배달 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출생지 서울종합병원. 그곳은 현우의 딸이 태어난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생일, 출생병원.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닮은 얼굴. 무연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일 수 없어.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윤아린 환자분,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무연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입니다. 무릎에 깊은 상처가 있어 봉합했고요. 일주일 정도 무리하지 마시고 처방된 약 잘 드시면 됩니다. 실밥은 일주일 후에 제거하시면 돼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진료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제가 분할로 낼 수 있을까요? 무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제 차량 사고였으니 당연한 겁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꼭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일하면서 갚을 수 있어요. 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처리 때문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 애써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동사무소 가서 떼어드릴게요. 그날 밤 무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18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사설 탐정 보고서,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 출력물.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책상 위가 서류로 가득 찼습니다. 무연은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생아실 야간 책임 간호사 최명자 사고 발생 3일 후인 5월 6일 공금 횡령 혐의로 해외 도피 직전 이상 행동 목격된. 그리고 또 다른 기록. 사고 당일 5월 3일 밤 인근 보호소 앞에 놓여진 생후 일주일 남짓의 여자 아기 출생 병원 불명. 보호자 불명. 특이사항 손수건에 쌓인 은재 방울 소지. 무연은 두 기록 사이에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명자가 도피한 날과
아기가 발견된 날 사이엔 단 이틀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사고 현장 신생아실의 야간 근무. 그리고 의도적인 도피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채명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녀가 열쇠다. 무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지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연과 40년 지기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무연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연 1세 김 변호사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무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부탁이 하나 있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겠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일 새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언제든 준비되셨으면 연락 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와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 미소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연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 하나만 맞추면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무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현우가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이름 후보 준비물 목록. 그리고 베네꼬리 주문 내역. 무연은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사동 전통공방. 은방울별 문양 각인 붉은 매듭고리. 무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반드시 찾아낼게. 너희 딸을 꼭 찾아서 데려올게. 서촌의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낮 12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식탁을 비췄습니다. 창밖으로는 오래된 한옥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기와 사이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지만 목이 계속 말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인과 나이 지긋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의 외할머니 윤말순 73였습니다. 말순은 깔끔한 연보라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려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리 앉으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물과 밑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깔끔하게 담긴 나물과 김치가 식탁에 놓였습니다. 무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모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것이라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무연은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할인 씨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할인 씨와 함께하게 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말순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005년 5월이었어요. 저는 종로에 있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힘든 일이었죠. 그래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세탁소로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보호소 앞을 지나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정말 손바닥만 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어요. 작은 입을 벌리고 힘껏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보호소 직원을 급히 불렀고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죠.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퇴근길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기가 너무 걱정돼서요. 혼자 싸우고 있는 작은 생명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리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입양 가정을 찾았지만 아기는 너무 약했습니다. 미숙아는 아니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출생 기록도 불분명했고요. 몇몇 가정이 왔다가 책임이 두렵다며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딸을 잃은 지 3년이 지난 때였어요. 제 딸은 25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그 아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 보낸 선물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정식 입양이 아니라 위탁이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 수는 있었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면서 틈틈이 파출을 다녔어요. 아기 분유값,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할인이는 그렇게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밤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말순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아기와 함께 있던 물건이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아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 하얀 손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순은 가방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은방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방울이에요. 오랜 세월 탓에 검게 변색됐지만 여전히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붉은 매듭을 단 전통 매듭 고리는 색이 발에 있었지만 매듭의 형태는 또렷했습니다. 방울 표면에는 작은 별 문양이 섬세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5개의 뾰족한 별이 원을 이루며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한 장의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사동 전통공방 베네꼬리 은방울 주문 제작 무게 15g 수는 99% 별 문양 각인 5 뾰족별 원형 배치. 붉은 명주실 매듭 고리 날짜는 18년 전 3월 15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수진이 태교의 일환으로 직접 주문한 방울이었습니다. 수진은 임신 7개월 때부터 전통공방을 다니며 아기를 위한 물건들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베네쩌고리를 손으로 짚고 베네꼬리에 달 방울도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첫 베네꼬리에 달아주려고 정성스럽게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안도 매듭 방향도 각인 위치도 별의 개수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방울을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작은 방울을 흔들자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땡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18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연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말순과 하리는 무연의 반응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무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무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검사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전자 검사입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손녀가 18년 전 사고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정황이 하린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 병원 그리고 이 방울까지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하린은 놀란 표정으로 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알고 싶어요. 제가 진짜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누구의 아이였는지 알고 싶어요. 20년 동안 궁금했어요. 제 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이제 알 수 있다면 알고 싶어요. 말순은 하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얘야 우리 함께 가자. 진실을 마주할 때야 할머니도 궁금했단다. 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이제 알아보자. 무연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무연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였던 은방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하린과 말순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위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좀처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무연은 변호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조부와 손녀 일치 확률 99.9%입니다. 유전자 마커 24개 모두 일치합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윤아린 양은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무연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8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 비 오는 밤. 우연처럼 스친 인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이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무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았어. 무연은 서류를 받아 들고 읽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윤아리는 정연우와 이수진의 친딸이 맞습니다. 무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우야, 수진아 찾았다. 우리 손녀를 찾았어. 이제 데려올게. 무연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연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 식당에는 서다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다은은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무연의 손녀로 살아온 그녀는 이 집의 상속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 회장의 손녀라고 불렀고 그녀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은아, 무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보렴 할 이야기가 있다. 다은은 무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무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18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무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 현우와 며느리 수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병원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신생아실 야간 책임 간호사였던 최명자는 그날 밤 공금을 횡령하고 도피했지. 경찰이 그녀를 찾았지만 이미 해외로 떠난 뒤였어. 그리고 최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그녀의 진술을 확보했다. 무연은 오래된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최명자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15년을 숨어 살다가 결국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혼란스러웠고 자신은 공금을 횡령한 것이 들킬까 두려워 급히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식별 팔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연의 손녀는 다른 아기와 뒤바뀌었고 그 혼란 속에서 잘못 병원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최명자는 자신의 조카가 아기를 버렸고 그 아기를 몰래 무연의 손녀 자리에 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무연 가문의 상속자가 되면 나중에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죠? 제가 누구란 말이에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연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너는 최명자의 조카 딸 김유진의 딸이다. 김유진은 19에 너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 버렸어. 최명자는 조카가 버린 아기가 불쌍해서.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너를 우리 집에 데려온 것이지. 하지만 그것도 거짓 위에 세워진 인연이었다. 다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인 줄 알았어요. 이 집이 제 집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이 성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다은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아, 내 잘못은 아니야. 정말 내 잘못이 아니란다. 너는 누군가의 피해자일 뿐이다. 나도 피해자고 진짜 손녀도 피해자야. 우리 모두 최명자의 범죄에 휘말린 거야. 다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짜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진짜 손녀를 찾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점. 9% 일치야. 그리고 이제 상속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 해.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무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그냥 떠나길 바라지 않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찾길 바란다. 5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야. 그 시간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연은 서류 한 장을 더 깨냈습니다. 해외 유학 지원서와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 입학 허가서였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 너는 착한 아이였고 나를 잘 따랐어. 그 마음은 진짜였다고 믿어. 너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 미국 뉴욕에 있는 좋은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뒀어. 내가 원한다면 가서 공부하렴. 학비와 생활비는 내가 지원하겠다. 이건 위자료가 아니야. 지난 5년에 대한 고마움이야. 다은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원망스럽기도 해요. 제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해도 괜찮다.
그 감정도 내 것이니까 억울해해도 돼, 슬퍼해도 돼, 다 내 감정이니까. 다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야겠어요. 며칠 안에 떠날게요. 무연은 다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준비되면 가렴. 며칠 후 다은은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은은 무연에게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원망과 감사. 둘 다 가져갈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 이름으로 다시 성공해서 뵙겠습니다. 꼭 멋진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무연은 다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가거라. 건강하고 행복해라. 내 인생을 살아. 다은은 고개를 들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연은 다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관계보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더 나았습니다. 무연은 빈 공항 로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인연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린을 데려올 시간이었습니다. 하린은 저택 3층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방 앞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연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끽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곳은 내 부모님의 방이란다. 18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왔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 무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을 비췄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벽에는 부부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임신 사진, 행복한 순간들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린은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습니다. 아빠, 엄마.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연은 하린의 옆에 섰습니다. 내 아버지 현우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고 있었지. 어머니 수지는 그림을 좋아했단다. 이 방 저쪽에 있는 그림들은 다 어머니가 그린 거야. 하린은 벽에 걸린 수채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그린 풍경화.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그림. 엄마가 저를 상상하며 그린 걸까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너를 기다리며 그렸어. 무연이 대답했습니다. 옆장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연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베네 저고리와 작은 모자, 양말, 그리고 비어있는 베네 꼬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베네 저고리에는 작은 꽃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리에는 방울을 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빈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주머니에서 은방울을 꺼냈습니다. 말순이 돌려준 그 방울이었습니다.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방울을 고리에 걸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방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8년의 빈틈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연은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정말 할아버지의 손녀가 맞을까요? 아직도 꿈만 같아요. 무연은 하린을 안았습니다. 포근하게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란다.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무연은 하린과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책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린아,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법적으로 내가 이 집과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야. 서류 작업을 시작하겠다. 하지만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상속 전부는 지금은 싫어요. 아직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배달 일을 1년 넘게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고장난 장비로 위험을 감수하며 달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개인의 몫이에요. 하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배달. 노동자 안전과 복지를 먼저 바꾸는 작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우천 수당 눈 오는 날. 수당 무료 정비 서비스 비 오는 날 귀가 택시 지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무연은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할아버지는 멘토이자 첫 투자자. 그리고 첫 고객으로 서겠다. 실패해도 괜찮아.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아. 가족이니까 함께 시작해보자. 하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꼭 성공할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하림 물류협동 스테이션이라고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차양막이 설치되어 비를 막았고 내부에는 정비 공간과 휴게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휴게실에는 따뜻한 커피와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샤워실도 있었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도 있었습니다. 입구 유리 케이스에는 특별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검은 팬더와 긁힌 스쿠터 헬멧.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은방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방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행의 기념품이 아니라 서로를 데려온 이정표입니다. 이곳은 모든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한 쉼터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차양막 아래 스쿠터를 세우고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 라이더가 할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스테이션 2층 작은 식당에서 무연과 할인. 그리고 말순은 한 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국을 덜어주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인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무연은 조용히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이제야 가족이 모였네요. 이렇게 함께 밥을 먹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말순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인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국을 마셨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18년을 기다린 식사였습니다. 창가에 걸린 은방울이 바람에 작게 울렸습니다. 땡그랑 가족이 모일 때만 나는 소리처럼.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배달 스쿠터들이 차양막 아래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은 젖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봐요 할아버지 저 라이더들 비를 안 맞아요. 무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만든 변화야 자랑스럽다. 무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할아버지 이 작은 스테이션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어요. 모든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의 시간에 대해 앞으로의 꿈에 대해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은 할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첫 걸음마를 뗀 날, 처음 말을 한 날, 학교에 입학한 날. 무연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놓친 시간을 채우듯.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순이 설거지를 하고 할인이 물기를 닦고 무연이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양막 아래의 스쿠터들은 안전했습니다. 은방울은 여전히 바람에 울렸습니다. 땡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18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그 소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리는 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방울이 우리를 이어줬어. 운명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무연은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란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비 오는 밤. 작은 사고가 만들어낸 기적, 은방울 하나가 증명한 18년의 인연. 진실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오늘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닐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시간을 나누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가족은 진실 위에 세워진다고.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심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신가요? 포기했던 관계, 놓쳤던 기회. 그것들이 영영 사라진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인연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돕는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윤말순 할머니처럼 버려진 아기를 품어준 따뜻한 마음이 결국 한 가족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우리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